보통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 2억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당장은 뭐가 딱 안 보이죠. 그런 현실감이 만약에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투자하기엔 좀 늦었죠.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거나 좋은 적기고, 알트코인 투자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뭐 한 100배 수익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넣은 것보다 더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과 미래경제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기부 주간에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들을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비트코인이 1억 터치 후 조정을 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분위기는 보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은 1억을 터치하고 1억 전후에서 좀 조정받다가 다시 올랐다가 해서 1억에서 전후로 횡보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횡보장은 꽤 괜찮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한 1억 찍고 뭐 급격하게 좀 조정이 보통 일어나거나 과거 패턴 보면 그랬는데, 어쨌거나 전고점을 찍었는데, 뭐 하나 기준도 그렇고 그 달러 기준도 그렇고 전고점 찍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은 이제 횡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꽤 열려 있다, 이런 걸 좀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고점 이전에서 일반적인 가격에서 횡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좋은 건 아니고 좀 어려운 장이죠. 근데 지금 전고점을 찍었는데 이 상황에서 조정을 받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고점 찍고도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시장에서 계속 수요 공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지의 가능성도 50이 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조정이 있을지라도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할 여지도 꽤 높은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장에 좀 더 확률이 있지 않나, 한 6대 4 정도, 이런 비율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조정이 앞으로 더 일어나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지금까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론 그 오르기로 한 데는 뭐 비트코인 ETF 이슈도 있고 곧 다가올 이제 반감기 이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 자산은 또 조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에는 막 3, 4%씩까지도 이제 조정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20%, 30%까지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금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매달 어떤 내가 뭐 노동 수익에서 계속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생겨서 매달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가 좋은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금이 좀 한정돼 있어요. 더 이상의 플러스 수익은 없고 내가 쓸 만한 이 정도의 뭐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라면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 목표 금액을 정해야겠죠. 내가 들어가는 진입 시점을 좀 파악해서, 그래도 조정은 오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한번 오면 그때 좀 남아있는 자금을 좀 투입했다가 들어가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렵고, 내가 가진 뭐 자금하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 시점하고 이런 걸 파악할 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트레이딩 경험이겠죠. 경험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항상 이 정도 과열되면 조정이 거의 있더라고요. 거의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다. 놓치더라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고, 놓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게 항상 더 높더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근데 그래도 정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의 판단이죠. 확률적으로 내가
자산을 좀 더 지킬 것인가 뭐 이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키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결정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막 그 장이 올라갈 때 항상 했었어요. 초반에 때 트레이드도 못하고 투자도 못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패턴들이 있어서 이 정도 장에서는 꼭 한 번 정도 조정이 오더라라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죠. 근데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경험을 근거로 확률적으로 이 확률이 뭐 치면 한 6대 4 정도로 조정이 오는데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6에 좀 배팅을 걸겠다 하고 조정이 올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말에 기대하는 수익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연말에 정말 한 뭐 2억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그 2억에 해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표 수익률인 거죠. 그럼 지금 1억이라면 뭐 1억이라는 굉장히 큰 목표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수익률이 안 된다면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연말에 한 4억, 5억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이 정도 예상한다면 뭐 1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놓치더라도 한 8천, 뭐 7천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내 목표 수익률 한 1.5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1년을 두고 들어갔다가 이제 빠진 시점을 정한다면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작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비해서 좀 바뀌긴 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다는 말은 과거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 시장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ETF는 좀 공식적으로 기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기관들이 참여를 작게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참여하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던 사람도 쉽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물론 그 볼륨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제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의 그런 급격한 변동성은 좀 시장이 바뀌지 않았나.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정도의 큰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 같고 예상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변동성이 바뀐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 시장만 보고 봤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전체 마켓 시장이 또 여러 가지 변수에서 또 폭락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또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 역시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일까요? 보통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미 근데 저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래서 반감기 지나고 나서 뭐 가격 자체가 뭐 시장에서 큰 영향이 과거에는 많은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감기보다는 오히려 ETF 쪽이 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반감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감기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그 비트코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채산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그 핵심에 이제 반감기가 있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그 채굴자들이 그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더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반감기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뭐 50개, 25개, 뭐 12.5개, 지금은 6.25개 이렇게 크게 꽤 컸단 말이죠. 그 비트코인의 양이. 근데 지금은 이제 6.25에서 이제 또 반으로 줄고 이제 주는 양이 점점 적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한 93% 정도가 비트코인 총 공급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한 7% 선에서 이제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다 채굴하는 건데 과거는 그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주는 여파가 컸지만 지금은 공급 남은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을 유지하는 최소 비용인 거지 시장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과거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게 돼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떤 기관의 참여 ETF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변화 이것이 가격에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2140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에는 반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우상향한다는 관점에서는 반감기가 가장 핵심 메커니즘이 되고 그 반감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근데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2140년까지 예상해 보면 현재 가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이 의미 없는 가격에서는 1억이 뭐 극단적으로는 뭐 5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단순히 반감기가 아니고 뭐 금리나 이런 효과 그런 게 훨씬 클 수가 있죠.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여러 예측이 많은데 얼마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저나 구독자분들이나 뭐 이런 가격 예측에 뭐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예상해 보는 건데 뭐 저는 앞서 맥시멈 간다면 한 2억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 반면에 또 충분히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극단적으로는 한 5천만 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뭐 6대 4로 한다면 한 2억 정도 가는 것에 한 6 정도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여전히 한 4 정도는 또 조정이 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과거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제일 적었을 때는 뭐 2만 불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변수. 뭐 그 중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경제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체 시장이 폭락할 때 보면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서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폭락하는 게 좋지 않죠. 저도 폭락을 전혀 바라진 않지만 제가 시장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폭락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항상 시장이 폭락하더라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항상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든 어떤 자산이든 폭락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폭락이 있는 것이지 그냥 현재의 비트코인 어떤 시스템, ETF 승인, 반감기 이런 이슈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폭락까지 할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할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비트코인 ETF 승인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고 경제도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방향을 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괜찮은 시그널이다라는 것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인 거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뭐 글로벌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지금 다들 좋거든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이 갑자기 죽기는 좀 힘들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가격을 못 찾은 것 같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적정선 가격을 찾으면 그걸 전후로 또 뭐 조정도 오고 또 뭐 상승도 하고 그걸 반복하겠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보통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막 폭등한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선을 지금 시장이 찾았구나라고 우리가 좀 신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이 막 가요.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알트들은 비트만큼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들이 또 막 폭등하고 그러다가 또 비트가 또 가요. 또 가면 그때는 또 알트들이 좀 잠잠해요. 잠잠하다가 또 이제 알트들이 폭등하고 이게 그러니까 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큰 손들이 비트로 트레이딩 하다가 비트에서 어느 정도 가격 적정선을 찾으면 다시 비트에서 얻은 수익을 알트로 또 순환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이 같이 이제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에서 어느 정도 수익 얻고 좀 리스크 크게 가지고 알트에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트들은
시총 자체가 작으니까 그 폭등도 더 높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이 주목받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비트가 최고점이라면 주요 알트코인들이 아마 정고점을 찍었을 때가 비트의 어떤 최고점이라기보다는 비트가 가격을 좀 찾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들이 대부분 정고점은 다 못 찍었거든요. 그러면 비트가 계속 가다가 어느 정도 가격 적정성을 가지고 알트들이 막 폭등하면서 전체 알트는 아니고요. 메이저 알트들이 정고점을 찾으면 그때가 어떤 비트의 어떤 적정 가격선이 아닌가. 그때를 어떤 수익 실현 시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더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거나 더 오를 여지도 있고 더 떨어질 여지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 정도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번호의 리스크 없이.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뭐 돈도 많이 없었고 투자보다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니까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좀 이렇게 사보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을 그때 많이 샀어요. 이더리움으로 이제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해봐야 됐기 때문에 뭐 그때 있었던 뭐 뎁들도 활용해보고 그때가 아마 이더리움이 20만 원 정도였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서 지갑에 이렇게 보내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투자를 했었죠. 몇 년간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면서 느끼신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 시장은 꽤 매일 변하고 그 수익률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엄청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떠난 분들도 보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실패한 분들도 많이 보고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가장 어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뭐 탐욕부터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투자해서 진짜 돈을 엄청 벌기도 하고 또 엄청 벌었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결코 쉬운 시장은 아니고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잘 버티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런 걸 좀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가장 변화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매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돈이 필요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수익을 얻었다가 한때 좀 큰 사건으로 크게 벌었다가 또 크게 한번 날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테라 사태로 좀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평생 아무튼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만졌다가 또 그 돈을 다 거의 다 나죠. 꽤 많이 날렸어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건 이후에 투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때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리스크 관리라는 걸 처음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제가 프로젝트를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작게 투자하는 것들은 크게 뭐 리스크 관리까지는 안 하고 100% 이를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리스크를 좀 많이 보죠. 이게 많이 오를 것인가 보다. 이게 얼마나 손실이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습관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부정론자 중에선 비트코인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일단 해킹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해킹에는 일단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해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그 해킹이 있고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지갑에 뭐 비밀번호인 개인키를 해킹당하면 비트코인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래소에 줬는데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비트코인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 해킹은 비트코인의 어떤 개인키 우리로 치면 이제 비밀번호죠. 그거를 노출당해서 잃어버린 거지. 비트코인 시스템이 해킹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하는 건데 그거를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채굴자들의 그 파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건데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도 좀 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비트코인의 그 장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걸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채굴 파워를 51% 이상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말은 근데 51%라는 건 굉장한 돈이거든요. 채굴기를 세팅해서 전체 그 비트코인 시장의 채굴장보다 그 중에서 51%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 원장이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를 비트코인 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공격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한테 비트코인 100개를 기록 뭐 이런 건 불가능해요. 가능한 범위는 뭐냐면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피디님한테 제가 100개를 준 뒤에 이거를 취소시키고 다시 나한테 주는 이게 이중지불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딴 데 보냈다가 보낸 걸 취소시키고 다시 나한테 돌려받는 거니까 더 비트코인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져서 비트코인 51% 공격은 무조건 손실이에요. 공격에 성공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큰 비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51%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 정부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시스템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정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큰 파워를 뭐 가지고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정부들은 뭐 그 예산 가지고 계속 쓰겠죠. 뭐 한 나라는 안 되더라도 전 세계가 연합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시나리오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일은 사실상 뭐 일어나기가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공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개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주고 이중 지불해서 내가 취소하고 다시 이제 100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 대상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51% 공격 가끔 기사가 난 건 보면 거래소 대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실제 송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비트코인 밑에 좀 낮은 레벨은 좀 가능해요. 그거를 거래소에 보내놓고 거래소에서 이제 받은 걸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판매를 한 뒤에 다시 100개 비트코인 나한테 보내면 난 100개 비트코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통 거래소에서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컨펌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10분 안에 컨펌이 되는데 그걸 뭐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비트코인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실제 51% 공격을 하려면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뭐 한 5,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5,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되는 그 채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채굴기를 가지고 그만한 파워가 있으면 사실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 거래당 하나씩 10분당 6개씩 생기니까 6.25개 현재 기준으로 생기니까 10분당 생기면 내가 51%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게 10분당 6.25억, 지금 10분당 6.25억이 생기고 다음 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그 다음 거에도 6.25억이 생기고 그 다음 거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채굴 파워를 51%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또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자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가로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그거를 뭔가 이제 다른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테러하고 싶어. 뭐 이런 목적.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요. 뭐 아랍 출신의 왕자야. 그래서 오일머니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늙어가지고 노년에 이제 재미없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니까 저걸 좀 붕괴해봐야겠다. 이런 뭐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진 오일머니를 다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뭐 그런 시나리오야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오일머니 다 써서 그냥 내가 이중지불 공격 성공했어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저하도취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설사 그렇게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51% 공격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는 이제 채굴자들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채굴하면 뭐 채굴 보상받고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원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비트코인 원장인데, 만약에 지금 뭐 8만 번째 비트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공격을 했어요. 진짜 어떤 운이 좋았는지 여러 가지로 성공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중지불이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원장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생기면 그때는 그 비트코인 장부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홀더들이 합의해서 그때 이제 하드 포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만 번째 공격이 됐어요. 그럼 8만 번 전에 79,999번째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드 포크 합시다 해가지고 하드 포크를 하는 거죠. 그럼 8만 번째 그 공격당한 것은 무효한 게 되는 거고, 그 이전 공격당하기 전에 원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그 시점으로 채굴자들이 합의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크해서 그 시점으로 다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그 어떤 51% 공격이라는 것은 어떤 비트코인을 운영한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취약성을 마지막으로 막아주는 것은 이거는 장부 형태로 다 남아있고, 그것을 여러 명이 다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준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집도 다 없어지고 뭐 우리 집이 없어지고, 그럼 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뭐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전부가 다 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을 때는 뭐 부동산의 등기, 그 자기 원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원장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높아지면 채굴이 어려워져요. 채굴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51% 공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급락해서 100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아무도 채굴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집에 이제 놀고 있는 노트북으로 채굴해도 채굴이 되는 시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채굴 파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그 노트북으로 다 채굴하고 있으면 그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전용 채굴기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뭐 공장 한 대 정도만 돌려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과 그 채굴자들의 참여자, 그러니까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공격의 가능성의 범위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해킹돼서 없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의 그 채굴 파워를 가지는 51%를 가지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그것도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양자 컴퓨터로 그 채굴 파워 51%를 가지고 난 뒤에 비트코인 원장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 비트코인 채굴하면 그게 훨씬 더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가능한 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에 근거한 방식인데, 그게 현재는 미 국방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기준하는 그 암호화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학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뚫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 이게 만약 비트코인의 그 개인, 그러니까 이걸 뚫을 수 있으면 개인 키를 뚫을 수 있으면, 개인 키라는 게 이제 랜덤하게 막 계속 조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가 해킹해서 내 개인 키를 가져가면 내 비트코인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이유가 미 국방부에서 기준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 이게 뚫리면 양자 컴퓨터로 미국에 있는 핵미사일을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의 기준은 미 국방부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샤256 합의 알고리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미 국방부에서 얘기하면 그때는 좀 리스크가 생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리스크가 없는 거고, 그거면 그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 뭘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 국방부가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주소 체계를 또 바꿀 수 있어요. 그 샤256이라는 것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뭐 그 512로 높인다든지 그 암호화 기준을 미국 국방부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준으로 높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프트 포크 같은 건데 비트코인이 몇 번 소프트 포크가 됐어요. 주소 체계를 몇 번 바꿨죠. 그런 식으로 주소 체계를 바꿔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 리스크는 없고 예를 들어 장기적인 미래에 미 국방부가 더 이상 이 비트코인 사용하는 이 암호화학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뭐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바꿔도 뭐 늦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이제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 미래적이고 새로운 어떤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과거에 없었던 분명히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디지털에 가장 맞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최초고 거기에 이제 가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인터넷 이후에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디지털 시대에 큰 변화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실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이 디지털 세상에 적합한 화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원래 암호학자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해 왔는데 그걸 최초로 성공한 게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했었고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이 디지털에 적합한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라든지 뭐 은행 시스템은 그 디지털 이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가져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우리 카드 그 번호 뭐 해킹 당해가지고 이상한 전화도 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화폐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화폐고 이 시대가 더 발전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가장 어떤 디지털 시대에 가장 기축이 되는 어떤 기초화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탄생한 뭐 디지털 화폐, 뭐 블록체인 기술, 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생태계, 그래서 금융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탄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어떤 미래의 성장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뭐가 딱 안 보이죠. 뭐 비트코인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뭐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뭔지 잘 안 보이고 가격만 우리가 주로 보는데 그 내재된 그러한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근데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제가 인공지능을 접한 경우가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연구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이게 된다 해서 막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지나서 이제야 막 챗GPT 사용해 보니까 아 이게 인공지능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그 현실감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 적용돼서 막 차들이 잘 가고 이런 현실감을 조금 느끼듯이 그런 현실감이 있게 비트코인이 다가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근데 그런 현실감이 만약에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투자하기엔 좀 늦었죠. 그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고 활용하는 거고 뭐 좀 안정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투자 시기는 늦은 거죠.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거나 좋은 적기고 그런 우리가 이제 인식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야 뭐 묻지도 않고 우리가 뭐 모바일 이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바일 나왔을 때는 그게 왜 필요해 막 이랬거든요. 그걸 왜 개발해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 PC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거를 뭐 고민해보고 뭐 모바일 사용법 이런 거 배우지도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바로 막 이렇게 사용하듯이. 지금은 이제 근데 비트코인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봐도 잘 모르겠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때는 그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죠. 다 이미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사용하기 쉽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이제 변해 있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있죠. 단점은 좀 어려워요.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는 보면 볼수록 거의 단점이 없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투자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막 암호학도 나오고 뭐 채굴이란 걸 좀 알려고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상해 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면 많은데 그런 점이 좀 어렵고 그런 점이 단점이고 그거 이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그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시장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라면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내가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떤 거 하루에도 막 어쩔 때는 막 심할 때 20%씩 올랐다가 또 어쩔 때 20%씩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정신력 뭐 이런 게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빵은 뭐 추천하진 않고 왜냐면 몰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다 이제 암호화폐 쪽에 자산이 투자 자산은 거기 다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병행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몰빵하기는 힘든데 5에서 10%면 전체 자산의 5에서 10%면 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뭐 주식과 뭐 부동산과 뭐 채권과 어느 정도 안정 자산이 있을 테니까 비트코인은 분명히 지금은 안전 자산은 아니죠. 리스크가 크고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리스크를 좀 크게 가져가면서 좀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비트코인만큼 좋은 자산이 여전히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관점이 존재하죠. 그거는 사실 알트코인이 사기라기보다는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뭐 대안한 뭐 대체코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알트코인들이 사기는 아니고 사기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만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래서 그런 사기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체 알트코인이 사기는 아니다. 알트코인들은 결국에 하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사실 어떤 디지털 화폐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를 이제 대안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그 탈중화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더리움이 나왔고 그 이더리움에서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한 실제 많은 괜찮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스캠은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NFT 같은 게 있죠. 많은 뭐 대기업에서도 NFT를 하고 최근에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NFT가 발행이 되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구매를 하면 NFT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발행한 NFT는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NFT를 발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기술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NFT를 만드는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NFT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FT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좋다는 걸 알고 특히 이제 그 예술 시장 쪽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작가분들이 NFT로 사실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니면 사실 생계 자체도 힘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NFT로 뭐 생계뿐만 아니고 뭐 돈도 꽤 여유 있게 벌어서 작품 활동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가 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알트코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자산의 축적 용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자산의 축적 플러스 자산의 이동.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안전하게 축적하는데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만큼 안정성 있고 좋은 자산은 없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뺏어갈 수 있잖아요. 제 자금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사업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내 자금을 다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좋죠. 다른 달러나 뭐 위안화 이런 걸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현금으로 가지고 현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화폐라는 측면, 자산의 축적 그리고 이동. 근데 이제 이더리움부터 이제 알트코인은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막 예술 작품을 아까 들은 NFT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NFT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최근에는 뭐 디파이라고 하죠. 어떤 금융의 혁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자금을 가지고 그 금융 일반적인 중화된 금융 말고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에 내가 비트코인을 예치한 걸 담보로 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그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인 달러로 예치해서 그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비트코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플랫폼에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뭐 국가에서 발행한 CBDC 같은 거죠. CBDC 같은 플랫폼을 만들려면 비트코인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고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진 않더라도 그 플랫폼 기술을 가져와서 국가적인 뭐 CBDC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 원하는 자기만의 화폐를 만든다면 블록체인 기반에, 그러면 또 자기만의 또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비트코인으로 좀 하기는 어렵고 뭐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뭐 게임 시장 같은 경우 게임에서 뭐 아이템들 주고 팔고 뭐 게임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서비스들도 만들려면 어떤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알트코인들의 시장의 효용성이 이제 있죠. 운영 중이신 채널에서 다루신 사토시가 알트코인을 인정한 이유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초반에 보면 주로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 얘기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만 코인이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다 이제 스캠이다, 코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 그 비트코인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 좀 버그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막 업데이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처음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이 뭐냐 물어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준 내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비트코인 말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가 그 도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네이버닷컴 이런 도메인 있잖아요. 그 도메인이 어떤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도메인 같은 경우 중앙화된 기관이 뭔가 이슈를 삼으면 도메인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안 사라지지만 내가 뭔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내가 가진 도메인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도메인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그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탈중화된 환경에서 운영하면,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도메인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 DNS라는 도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기존의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하면,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들 시선이 안 좋으니까 뭔가 자기만의 그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자. 그럼 비트 DNS가 되면 실제 이 비트코인 도메인을 계속 지킬 수 있다, 안 사라진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사토시는 아까부터 그걸 제안을 보더니 그거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비트 DNS라는 것도 채굴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비트 DNS라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비트코인으로 하지 말고 그럼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트 DNS라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그 인센티브로 비트 DNS로 그런 도메인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도메인을 사고 팔게 하자. 거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고 비트 DNS라는 새로운 코인으로 거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거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코인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걸 실제 이제 구현까지는 안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한 가지 더 의견 제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의 코어에 그 프로토콜의 어떤 규약 같은 거죠. 거기에 그 비트 DNS의 어떤 그런 규칙도 추가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그것도 뭔가 같이 연동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실제 비트코인의 그것을 구현하진 않았고, 그 비트 DNS라는 게 이제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걸 이제 아이디어에서만 끝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대로 남아 있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알트코인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제안을 했을 때는 오픈 소스로 이제 비트코인을 다 했거든요. 오픈 소스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바꿔서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오픈했지만 이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또 다른 것을 충분히 만드세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알트코인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 자산의 역할과 이동 정도만 하는 거고, 우리 삶에 예를 들어 모바일로 이제 굉장히 큰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플랫폼 기업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 그것의 어떤 주류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알트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알트코인마다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다 다르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과정도 다 다르고, 해결하는 기술력도 다 다르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기술력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천재 개발자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못 만들고, 진짜 천재 개발자들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이제 완전히 컴퓨터로 막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개발자들이 실제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에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 보면 우리가 근데 많이 투자한 알트코인 중에 ERC20 토큰이라고 있어요. 이더리움 위에서 그냥 발행한 토큰인데 그런 토큰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이라는 메인넷 기술을 만들기 힘들고, 그 위에서 ERC20 토큰이라는 것은 저도 만들 수 있고, 작가님도 제가 만약에 끝나고 한 30분 강의하면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배우면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토큰 말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제가 한 30분 교육하면 만들 수 있는 ERC20 토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막 백서 화려하게 쓰고 또 막 화려하게 이제 얘기해서 할 것처럼 해서 투자자들 모집해서 가격을 계속 펌핑하고 또 뭐 세력 붙이고 뭐 거래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거래소에 또 가격 올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체 기술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시장의 가격을 좀 조성해가지고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가격 볼륨을 이제 올린 다음에 이제 사기를 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기 사건들이죠. 추천하시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코인들은 보면 시가총액 1위에 보면 1위부터 뭐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같은 데 보면 시가총액에서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위가 비트코인이고 뭐 2위가 이더리움이고 쭉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자체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은 이더리움을 대안하기 위해서 만든 또 자체 기술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핫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뭐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카르다노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스모스 계열도 있고, 그런 생태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메인넷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하고 다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나마 사귈 확률은 거의 없고, 물론 이것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도 크고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나마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누군가 ERC20 토큰 찍어서 막 가격 펌핑해서 막 잘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고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최근 밈코인 열풍이 불었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밈코인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밈코인 투자해도 괜찮은데, 밈코인은 뭐가 잘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리스크가 좀 있고, 그 대표적인 밈코인 이제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은 아예 기술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진 않고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들었고 그걸 채굴한 채굴 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건 좀 역사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도지코인은 또 엄청 급등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긴 좀 힘들고 시총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최근에 뜨는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밈코인들 몇 배, 몇천 배씩까지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밈코인들 중에 실제 아무것도 없고 그 페이지 하나 만들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냥 ERC20 토큰 누구나 배워서 만들 수 있는 토큰을 그냥 찍어낸단 말이에요. 뭐 수십 개를 찍어내죠. 근데 그런 게 막 급등해서 시가총액 뭐 100위 안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뭐 페페코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저도 밈코인들을 가끔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한다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뭐 1% 미만으로, 만약에 밈코인을 10개를 투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이건 버린다. 그냥 로또 사듯이. 로또 살 때 뭐 이거 로또 사서 대박을 꿈꾸지만 그 안 돼도 그냥 그만이잖아요. 그냥 샀는데 잘 되면 그래 뭐 이런 희망에 사는 것처럼 밈코인을 투자한다면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로또 10장 사듯이
로또 10장을 사는데 뭐가 잘될지 모르니까 뭐 이런 민코인도 사고 이런 민코인도 사고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9개는 다 없어질 거예요. 한 개가 아마 로또처럼 로또 사면 우리가 보통 5,000원권 사면 가끔 5,000원 당첨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한 개 정도 있을 거고 또 나머지는 또 진짜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을 3가지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알트코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이슈들 그걸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를 이 알트코인이 해결하는가라는 이슈로 알트코인을 접근하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레이어 1들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들을 섹터를 그게 인프라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유지해주는 그런 인프라 위주로 섹션을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인프라 위에서도 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대비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인프라 위에서 걔네가 인프라를 만드는 건 위에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구글에 구글 플레이하고 아이폰에 앱스토어가 있겠죠. 이게 인프라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를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앱들을 쓰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대비라고 하는 거고 그런 뎁 서비스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괜찮은 서비스를 이제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프라 섹션을 정하고 그 위에 이제 괜찮은 서비스들을 정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알트코인은 계속 이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컨셉,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내러티브들을 좇아서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있는지 보고 그런 내러티브에 일부 자금을 좀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3가지 형태로 바꿔서 보수적으로 좀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좀 보수적인 거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 위에 대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고 새로운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리스크를 가져가지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은 민코인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완전 새로운 내러티브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막 급등하는 이런 그 정도 레벨로 이렇게 정해서 다 똑같지 않다 알트코인이 투자하더라도 그 포트폴리오 좀 비중을 좀 나눠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 코인이 많은데 각각의 수익률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수익률은 제가 볼 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인프라 위주의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고점을 찍는다면 비트 대비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률은 있죠. 비트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프라 뭐 이더리움부터 오래 있었던 괜찮은 인프라 솔라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트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은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4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내러티브, 뭐 민코인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많은 10배, 10배까지도 그러니까 비트 대비해서 그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0을 넣었으면 진짜 이제 2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비트에 100을 넣었으면 뭐 진짜 많이 떨어져봤자 한 50까지 떨어지는데 뭐 이더는 뭐 6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대부분 7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밈이라든지 뭐 내러티브 이런 것들은 80, 9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100까지 이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건 다르니까 그 수익률보다는 그 리스크를 일단 먼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그 또 수익률까지 갈 때까지도 이게 그렇게까지 가요. 가다가 막 9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밑에 제일 밑에 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 정도 감내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알트코인 투자의 어떤 기본 철칙으로 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네.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되죠. 여유자금 1억으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저라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해 보겠다고 하면 비트하고 이더리움의 한 50% 정도, 비트의 한 2.5, 그리고 한 2.5는 이더리움에 그냥 이더리움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뭐 스테이킹을 해놓고
놓은 상태 그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50%가 남아 있잖아요. 50%를 그 알트 중에서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코인들의 10씩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이 5개 중에서 한 인프라에 한 3개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2개는 새롭게 뜨는 내러티브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배분해도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알트코인은 이걸 좀 공부해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말한 비트와이드는 안 사라지죠. 그리고 좀 인프라들은 손실은 있어도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하고 나머지 새로운 내러티브는 진짜 사라질 수 있거든요. 체인이 멈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체인이 막 새로 만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를 이제 좀 크게 가져가면서 공부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보면 좋겠죠. 인프라 코인은 뭐 솔라나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오른 니어 코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너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가 주로 있고요. 코스모스 생태계들은 다 인프라 코인들이거든요. 코스모스 뭐 아톰부터 해서 뭐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뎁들은 오래된 뎁들이 있어요. 오래된 뎁들은 뭐 이더리움에 있던 유니스왑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더리움에 있던 또 아베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 예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해보실 분들은 지갑에 넣어서 근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금액이 좀 커야 됩니다. 1,000만 이상은 들어가야 수수료를 좀 해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예치한 거에 뭐 이자도 받고 유니스왑에서는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자도 받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거 말고 그런 유사한 형태가 뭐 솔라나나 이런 데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에서의 어떤 그 예금 상품 뭐 그런 것들 뎁들을 한두 개 정도 사용해 보는 것도 알트코인 투자할 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의 공부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률이 높진 않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솔라나를 투자하겠다 하면 솔라나를 가지고 솔라나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솔라나에 예를 들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솔라나에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솔라나에 관련된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라나에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생기고 그리고 예금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뭐 에어드랍 같은 토큰들을 줘요. 그래서 솔라나는 올해 뭐 그 예금을 일찍 한 대가로 뭐 몇 천만 원씩 에어드랍씩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넣은 게 아니고 한 1, 200 넣었는데 에어드랍만 1,000만 원씩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넣은 것보다 이게 더 받은 거죠. 넣은 거 그대로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내가 넣은 것보다 더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으니까 그 공부도 해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되고 좀 익숙해져야겠죠. 실제 지갑을 설치해서 넣어서 사용도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약간의 진입 장벽은 있죠.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 꽤 이제 괜찮은 올해 같은 장에서는 또 괜찮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제 유튜브에도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설명 많이 해놨거든요. 데니월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제가 주요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같은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솔라나를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5월 초에 그럼 뭐 한 3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뭐 2-3배 났는데 그걸 솔라나를 가지고 막 그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예치도 해본 사람은 뭐 한 100배 수익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비트코인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해서 그런 걸 유혹하는 데들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죠. 추천하지 않는 알트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 막 선동해서 막 사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시작해서 너무 급등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을 살 때 보면 최소한 이거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급등하면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게코에 보면 해당하는 알트코인을 검색해보면 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밑에 있다. 뭐 1000매디다, 뭐 2000이다. 이런 것들은 사더라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야 되고 근데 거기도 없다.
그건 절대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스캠일 확률도 있고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살 때 반드시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에서 알트코인 검색해보고 해당하는 코인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위에 있으면 이 1000위에 있는 게 갑자기 생겨서 뭐 500위, 뭐 300위, 400위, 100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죠. 100위 안에 있으면 리스크가 좀 적은 거고 100위권 밖에 있는 건 다 리스크들이 있는 거거든요. 1000위권에 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큰 거니까 뭐 소액으로 해볼 만 하겠죠. 근데 뭐 5000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야겠죠. 근데 거기 아예 없는 거면 이제 스캠일 확률이 크고요.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코인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코인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자체 기술력, 기존에 없던 기술인가, 새로운 내러티브인가,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견실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 어떤 서비스 모델이 괜찮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토큰 이코노미죠. 그래서 토큰의 경제학, 그래서 토큰의 뭐 토탈 발행량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뭐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뭐 총 발행량이 얼마고 이것이 초반에 얼마나 발행됐고 어떻게 판매되고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기존에 말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춘 상태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ERC20 토큰 찍었는데 토큰 이코노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도 낮고 뭐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사용했고 그런 거라면 이게 좀 의미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본질이 어떤 게 있느냐의 바탕 위에 그런 디플레이션율이 적용돼 있으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공급량이 감소하면 토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한 2, 3%예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1% 이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로 따지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낮고 이더리움은 소각을 해요. 수수료를 계속 가스를 소각을 해서 계속 낮추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더라도 비트코인이 더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가 발행했고 어떤 주체가 있고 이것의 기술력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뭐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예전 같지 않지 않고 계속 건실하고 계속 발전 중이고 최근에도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먼저 만들면 그걸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FT라는 게 이더리움에서 먼저 창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NFT를 좀 비싸게 거래가 되면 다른 데서는 저렴하게 이제 바꾸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가스비에서 느리다. 그러면 우리는 가스비를 낮춰서 좀 저렴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런 거지. 전체 이제 만들어낸 그 기준,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뭐 예금의 상품의 디파이 같은 게 나왔고 최초로 그 탈중화된 거래소 같은 게 다 이더리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좀 발전해서 개선된 게 다른 체인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을 다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더 다른 알트코인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계속 2위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고 그거 위에는 저 비트코인이 또 계속 그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런 컨셉으로 아무리 알트코인이 좋고 이더리움이 빠르고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게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한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더 좋게 보잖아요. 그런 이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나온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건실하다. 그리고 개발진들이 제일 많고 많은 서비스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여전히 거기서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영입해서 자체 코인을 만들면 이더리움을 압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런 시도를 많이 했죠. 뭐 페이스북에서 뭐 리브라라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잘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이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약간 탈중화된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로서야 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떤 오래된 기업이죠. 그래서 그 성향들이 달라서 이 전통 기업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문화적인 좀
차이도 있고 개발자들 성향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입하기 힘들고 그리고 워낙 이게 아직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 큰 기업에서는 그 제도의 권에 그 역량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눈치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뭐 당장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 이더리움부터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없진 않고 그런 것들을 그 전면적으로 하진 않고 조금 뒤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몇 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먼저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할 수 없고 이더리움 경쟁 체인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몇몇 체인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체인 중에 뭐 헤데라 같은 뭐 그런 것도 이제 레이어 1인데 그런 헤데라 같은 경우 그냥 100% 다 참여한 건 아니고 뭐 LG 같은 데서도 일부 이제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검증인 세트가 있어요. 한 30개 좀 안 되는데 거기에 뭐 구글부터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 코드 코어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제 채굴자라고 하죠. 여기 채굴자인데 보통 이런 이더리움 시스템에서 우리 검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그런 검증인 시스템이 그런 빅테크들이 이제 있는 그런 체인의 헤데라 같은 체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부터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채널에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만들었으니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 채널에 놀러 오셔서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지 마시고 미리 좀 경험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